저는 올해 71살입니다. 아내를 잃고 홀로 사는 삶이 처음엔 꽤 괜찮았습니다. 40년 넘게 일한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과 연금 덕분에 먹고 사는 데는 아무 걱정이 없었죠. 아침에 일어나 혼자 식사하고 신문을 보고 교회에 나가고 가끔 낚시를 즐기며 그렇게 3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묘합니다. 처음엔 혼자만의 자유가 편하다 싶더니 어느 순간부터 집이 지나치게 조용한 겁니다. TV 소리만 덩그러니 울리는 거실에 앉아 있으면 문득 아내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함께 밥 먹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라도 나눌 사람이 너무나 그리워지더군요. 교회 신자 모임에서 정순영 씨를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납니다. 67살이라고 했으니 저보다 4살 아래였죠.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자식들을 키웠다며 먼저 저에게 다가와 커피 한 잔 하자고 권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만남이 1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면 함께 식사를 하고 때로는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그분은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잘 들어주었습니다. 낚시 이야기를 하면 나도 꼭 배워보고 싶다고 했고 제가 좋아하는 전통차 끓이는 법도 물어보셨습니다. 우리 이제 너무 외롭게 살지 말아요. 그분이 먼저 재혼을 제안했을 때 저는 솔직히 망설였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인연을 드리는 것이 맞는지 고민했죠. 하지만 혼자 사는 것이 점점 버거워지던 참이었고 그분도 저와 같은 외로운 처지였기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분에게는 36살 아들과 33살 딸이 있었습니다. 저는 슬하에 자식이 없었고요. 결혼식은 작은 한정식 집에서 양가 자녀들만 모여 소박하게 올렸습니다. 정순영 씨의 큰아들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아버님을 저희 가족처럼 모시겠습니다. 그 눈빛이 참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딸 역시 어머니가 드디어 좋은 분 만나셨네요 라며 기뻐했습니다. 저는 그날 진정한 가족이 생긴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재혼 후 저희는 제 40평짜리 아파트로 들어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시세는 대략 4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분은 집안일을 능숙하게 해내셨습니다. 아침마다 구수한 청국장 찌개를 끓여주고 꼼꼼하게 빨래와 청소를 처리했습니다. 저는 역시 사람은 혼자 살면 안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당신 낚시, 나한테도 꼭 가르쳐줘요. 나도 당신 취미를 같이 하고 싶어요. 그분이 제 취미까지 공유하려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주말이면 가까운 저수지로 나가 나란히 앉아 낚싯대를 들이웠습니다. 물고기가 잡히면 아이처럼 기뻐하는 모습에 저는 재혼을 참 잘했다고, 남은 인생을 외롭지 않게 보낼 수 있겠다고 확신했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분이 슬쩍 제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통장이랑 도장 어디에 두는지 내가 알아야 하지 않을까? 혹시 당신 몸이라도 불편해지면 내가 처리해야 할 수도 있잖아. 그 말은 지극히 타당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쓰러지기라도 한다면 누군가는 제 통장을 찾아야 할 테니까요. 저는 별 생각 없이 서재 책상 서랍 2번째 칸에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은 자주 자식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아들이 작은 가게를 차리려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하대요. 은행 대출이 안 나와서 말이죠. 딸이 전세 보증금이 모자라요. 2천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저는 어려우면 도와줘야 한다는 마음으로 몇 번 소액 300만 원, 5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분은 고마워하며 제 손을 잡았고 자녀들도 감사 전화를 해왔습니다. 결혼 1년 반쯤 되었을 때 큰아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저녁 식사 후 차를 마시는데 아들이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제가 투자 쪽으로 좀 보는데 요즘 대박 주식 종목이 있어요. 한 3천만 원만 맡겨주시면 2배로 불려드릴게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나는 주식 같은 건 안 해. 평생 우직하게 적금만 들었지. 그러자 아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지더니 대놓고 물었습니다. 그럼 아버지 통장에는 얼마나 있으세요? 순간 기분이 매우 불쾌했습니다. 어색하게 웃으며 그냥 궁금해서요 라고 화제를 돌리는 아들의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밤 그분은 아들이 실례했다며 미안해했지만 그분의 눈빛 또한 어딘지 모르게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저를 스쳤습니다. 그 후로 이상한 일들이 잦아졌습니다. 한밤중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서재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그분이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아, 당신, 깜짝이야. 서류 정리하다가 잠이 안 와서 변명이 석연치 않았지만 저는 부부 사이에 의심하고 싶지 않아 더 따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분이 휴대폰으로 자식들과 통화할 때 제가 다가가면 황급히 전화를 끊거나 방으로 들어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 도장 어디 있더라? 동사무소에 서류 낼 게 있어서. 저는 별 생각 없이 서랍 2번째 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은 유난히 밝아졌고 콧노래를 부르며 자식들과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떴습니다. 지나가다 우연히 들은 말, 응, 곧 해결될 거야. 걱정 마라는 그분의 목소리가 나중에야 섬뜩하게 다가왔습니다. 결혼 2년째 되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은행 앱을 켜서 연금 입금 여부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뜬 숫자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정기 예금 잔액 3천만 원. 분명 1억 5천만 원이 있어야 하는데 1억 2천만 원이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느끼며 급히 은행 지점으로 달려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출력해준 거래 내역서에는 명확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2024년 7월 15일 정기 예금 중도 해지. 금액 1억 2천만 원 타행 이체. 2달 전 제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제 돈이 빠져나간 겁니다. 직원은 도장 찍힌 출금 전표가 있으니 본인 거래가 맞다. CCTV를 확인해 보니 배우자분이 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오셨더라. 부부는 대리 출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제 아내가 제 돈을 몰래 가져갔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내 돈 어디 갔어? 그분은 거실에서 태연하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전혀 당황하지 않은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아, 그거 우리 큰아들 사업 자금 급하다고 해서 좀 보태줬어. 뭐, 내 동의도 없이. 미리 말 안 한 건 미안한데. 어차피 우리 식구끼리 도는 돈이잖아. 그렇게 예민하게 굴 필요 없어. 저는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1억 2천만 원을 마치 용돈만 원 쓴 것처럼 태연하게 말하는 그분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지더니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돌려받긴 뭘 돌려받아. 우리 아들 사업 미천으로 들어간 돈인데 당신도 어차피 쓸데없잖아. 그리고 제 가슴에 못을 박는 마지막 말을 뱉었습니다. 자식도 없는 주제에 혼자 뭐 하려고 그 돈을 쥐고 있어? 그 말에 그분은 처음부터 저를 돈이나 있는 호구로 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경찰서를 찾아갔지만 부부 간에는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아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변호사 역시 혼전 계약서가 없으면 승소하기 어렵고 이미 자녀에게 건너간 돈은 증여로 주장하면 회수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저는 큰아들에게 전화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뻔뻔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뭘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 명의 통장에서 용돈 좀 받았을 뿐인데요. 이미 모자모즈가 짜고 친 고스톱이었다는 사실에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은행 담당 직원의 귀띔을 통해 배우자 명의 통장으로 옮겼다가 다시 다른 곳으로 빠져나갔다는 증거인멸의 힌트를 얻었습니다. 저는 기회를 엿봐 그분이 외출한 사이 서재 책장 뒤에서 그분의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7월 15일 1억 2천 인출, 내 계좌, 큰아들 계좌 5천, 딸 계좌 3천, 비상금 4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계획적으로 돈을 나눈 것이었습니다. 그 후 샤워하는 틈을 타 그의 휴대폰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었습니다를 열어 큰아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를 캡처했습니다. 엄마, 진짜 성공했어. 1억 2천 다 빼냈어. 도장 찍어서 다 뺐어. 늙은이가 뭘 알아? 나중에 유산으로 어차피 내 거 되는 건데 미리 받은 거지 뭐. 부부 사이에 절도죄 안 된대. 변호사한테 미리 확인했어. 그들에게 저는 사람이 아닌 돈 주머니였음이 명확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확보한 뒤 그분을 마주 앉혔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비웃으며 소송 거는데 몇 년 걸리는데 당신이 그때까지 살아있기나 할까? 라며 도리어 저를 무시했습니다. 다음 날 그분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갔고 며칠 후 큰아들 명의로 폭언 및 협박에 의한 정신적 피해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는 내용 증명이 날아왔습니다. 돈을 훔쳐간 사람이 오히려 저에게 돈을 요구하는 상황에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이 낮다며 저를 절망시켰고 주변 사람들도 그러게 왜 재혼을 했냐며 등을 돌려 저는 고립되었습니다. 그때 오래된 지인이 금융감독원 출신 전문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 전문가의 도움으로 저는 다시 은행으로 가서 CCTV와 출금 전표를 정식으로 확보했고 필적 감정 결과 출금 전표의 서명은 이수호 본인의 필체가 아니며 타인이 고의로 모방한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증거를 얻어냈습니다. 이는 사문서 위조 및 사기에 해당하는 명백한 형사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의 태도가 바뀌었고 그분과 자녀들은 소환되었습니다. 큰아들은 경찰에 추궁해 어머니가 처음부터 재산 목적으로 결혼했다고 했다. 저희도 그 돈 받을 거라고 알고 있었다고 실토했습니다. 수천 메모, 카톡 대화, 필적 감정 결과 등 모든 증거가 그분의 범행을 입증했습니다. 재판 끝에 법원은 사기에 의한 혼인으로 무효임을 선언하고 그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원금 1억 2천만 원 전액과 지연 이자를 배상할 것을 명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큰아들과 딸에게 건너간 돈까지 연대하여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아냈고 1년 후 저는 1억 3천만 원을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돈은 되찾았지만 사람을 믿는 마음과 가족에 대한 희망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한동안 집안에 틀어박혀 지냈으나 교회 목사님의 권유로 노인정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왕원 이혼, 재산 편취, 재혼 사기를 겪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분들과 함께 황혼 재혼 피해자 모임을 만들어 서로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이 모임은 점차 커졌고 구청에서는 저에게 노인 대상 재혼 사기 예방 교육을 요청했습니다. 강연 단상에 선 저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재혼하시려는 분들, 사랑도 중요하지만 계약서는 꼭 쓰세요. 혼전 계약서에 재산 분리, 상속 포기, 증여 금지 조항을 명확히 하세요. 상대가 계약서를 꺼린다면 그 사람은 애초에 진심이 아닙니다. 이제 저는 다시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노인정 봉사와 강연, 모임 사람들과의 교류 덕분입니다. 통장에 다시 채워진 돈은 신탁 계좌에 넣어 사망 시 자동으로 사회복지단체에 기부되도록 설정했습니다. 아무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도록 말입니다. 가끔 그분의 생각을 하면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왜 진짜 사랑 대신 돈을 선택하여 적이 되었을까요? 저는 더 이상 그분의 선택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노인정에서 새로 들어온 재혼 사기 피해자와 상담이 있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이 누군가의 행복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수호, 71살. 혼자지만 외롭지 않은 한 사람의 인생은 이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